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요즘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홍범도는 1868년 평안남도 평양부에 있는 무열사 앞마을의 어느 양반집 모슴살이를 하던 아버지에게서로부터 태어났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어머니는 홍범도가 태어나자마자 출산 후유증으로 별세하였고, 그의 아버지도 그 후 모슴살이로 근근히 살아왔다고 하죠. 모슴살이라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모슴이란 분홍이나 지주였던 당시 양반들 집에 고용되어서 그 집의 농사의 일이나 잡일을 도와주고 품삯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뜻하죠. 이 모슴들은 자기 땅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항상 지주들의 뒤따라 시닥거리만 하다 보니 자기 땅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아니었죠. 가난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상예였죠. 1950년 2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 모슴들이 많았었지만, 때마침 북한 공산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친 지주들이 없는 집에서 모슴이 집을 지키고 있는 것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땅을 모슴들에게 나눠준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당시 뭣도 모르고 모슴들 대부분이 북한 공산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봐도 당시 모슴의 불만이 어땠을까는 상상하도 남았죠. 그런데 그 가난을 벗어나지도 못했던 홍범도의 아버지가 그가 9살 되던 해에 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홍범도는 아버지 모양으로 다른 양반집 모슴살이를 하게 되었지만은, 그런 16살 되던 해부터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평양 시내로 나갔다가 평양 감염에서 기웃거리다가 평양 감사 부임 행차를 보고 자기 아버지가 모습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작고한 것도 자기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상을 마칠 것을 생각하니 암담한다는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홍범도 소녀는 평안감사 행렬에서 장교 군관들이 호위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각종 기를 앞세우면서 나팔, 대평소 등 악기로 흥을 돋기는 것이 부러워서 관청의 미간 말찍이라도 해보려고 모슴 세경으로 모아둔 돈으로 평안감사 감령에 서리에게 내물어주고 평안감사 행차 나팔수로 입대하게 됩니다. 당시는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부터 관료들은 복록을 적게 받다 보니 생활이 어려워지고, 서리들은 그나마 관청에서 급료를 조차도 주지 않자 관료청에서 온갖 수단을 써서라도 사복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이었으니, 평양감령의 나팔수 입대시키는 데는 누워서 떡먹기였죠. 조선시대는 중앙과 지방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하급관리들은 보통 아전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이런 아전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독봉이라고 부르는 봉급이 아주 낮은 생활을 할 정도로 낮았었기 때문이었죠. 어떨 때는 관아에서 쓰는 비용도 자기 돈으로 대체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정적인 급료가 없다 보니 아전들은 갖가지 수단과 방법으로서 부정부패의 비리를 통한 모자란 급여를 대신하기 위해서 평양감령 나팔수로 입대를 받아준 것이죠. 홍범도는 자기를 채용해준 아전들이 얼마나 위세가 높았던지 중인신분 주제의 양반들에게 인사조차도 않고 거들먹거리면서 있던 아전들 태도를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당시 평안부 사정과 실무에 능통해서 제 마음대로 사복만 채우고 홍범도 행사 부서에다 복록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농간까지 부리는 것을 보다 못한 홍범도가 그의 서리를 살해하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살인자가 된 홍범도는 평양 감염을 뒤로하고 도망간 곳이 강원도 금강산이었습니다. 이후는 그는 금강산 신계사에 출가해서 승려가 됩니다. 학교라고는 제대로 가보지도 못한 홍범도는 그를 이때서 알게 되고, 내친김에 그가 어렸을 때 무심코 봐왔던 무열사라는 것이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병부상서로 있던 석성이 조선을 침범한 왜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명나라군을 방병시킨 그를 기리기 위해서 지은 사당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조선 역사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됩니다. 특히 신계사 상좌성이었던 지담스님이 이순신 가문인 덕수 이씨 후손이라면서 자신이 이순신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명담을 듣고 이순신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평생 교육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했던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이죠. 여기서 도를 닦아야 할 홍범도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신계사에서 여자 승려로 있던 19살의 이옥구라는 비구니에게 임신을 시키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는 파괴생이 되어서 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임신한 비구니 처의 고향인 한경도 북청으로 같이 길을 떠납니다. 그는 한경도 북청에서 나무를 켜는 제재소에 일할 수밖에 없었죠. 두 아들과 아내를 같이 북청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려면은 제재소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재소 사령되는 이가 사업이 잘 되지 않자 봉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말다툼을 하던 중 또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그 길로 도망을 가서 강원도 이름 모를 산골로 도망을 쳤는데요. 그 산골집에서 짐승을 살인하러 다니던 사냥꾼들과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사냥을 다닙니다. 나중에 독립운동에 도움이 될 이 사냥총 다루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어느새 여기서 사냥꾼들 중에서 제일 가는 짐승을 잘 잡는 1등 사수가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먼 거리에서 총을 쏴서 유리병 입구를 관통해서 유리병 뒷바닥을 꿰뚫는 실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사격 실력이 대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895년 8월 일본 낭인들이 조선 왕국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이미 1894년 7월 일본 해군이 중국 청나라와 아산만에서 해전을 벌여서 일본이 승리하고 조종이 어수선할 때였었죠. 그 후 대한제국은 1905년 대한제국 을사늑약 체결이 되고 1907년 고종황제 퇴위와 대한제국군의 군대가 해산되는 비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한편 일본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고 일본군 한국주둔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일본 통감정치는 총포 및 화약류 단속령을 내리게 됩니다. 강제로 총기 수거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포수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때 한경남도 갑산 일대의 포수들이 홍범도로 찾아와서 총기 수거령에 대한 반대 운동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 시기에 한경도 강원도 일대의 경찰서와 헌병대를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일본 경찰은 홍범도 아내 이복부의 이옥구에게 홍범도가 귀순하라는 편지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을 거절하다가 옥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10년 결국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일본 경찰과 헌병들과 교전을 벌이다가 1911년 소련 땅 연해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도망간 저쪽의 소련 땅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일본군과 싸우다가 소련 땅으로 건너간 독립운동가들은 당시 러시아가 붉은 군대라고 부르는 적군과 기존 러시아 군대인 백군과 서로 내전을 일으키는 와중에 끼어들게 되었는데요. 홍범도는 여기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만나면서 그들과 주장하는 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이 세상에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의 사생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자신의 뿌리조차도 모른 채 다른 양반집 모습으로 보내줘서 왜 누구는 지주가 되고 또 자기와 같은 사람은 무엇으로 고생을 해왔는지를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남들처럼 교육도 받지 못하고 금강산에 들어가 중노릇을 해왔는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가 한동안 제재소에서 겪은 제재소 주인과 다투다 그를 본의 아니게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도 생전 학교민이라고 들어가 보지 못한 그도 이른바 볼세비키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러시아 볼세비키를 강의를 듣고 있던 홍범도는 다시 말하면 공동 생산으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서 산다는 그게 솔깃했죠.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던 것처럼 빈부의 차이를 막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에 처음으로 귀가 솔깃했었던 것이죠. 오늘날 같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사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귀가 솔깃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적군은 이미 우리아디 보수독권을 점령한 때라면서 공산당이라고는 한 번도 상대해보지도 못한 그는 여기에서 볼세비키라고 부르는 출소는 공산당들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홍범도가 이렇게 브라디보스토크에서 붉은 군대와 인연을 맺는 동안 러시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던 정부군인 백군과 일본군이 반란군인 붉은 군대를 토벌하기 위해서 브라디보스토크에 들여닥치게 되는 바람에 홍범도는 상해 임시정부의 지휘를 받고 있던 대한국민회의를 찾아 나서게 되죠. 1920년 3월 이때 대한국민회의는 안무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는데요. 만주땅 춘인촌이라는 데서 대한북로 독군부라는 부대를 결성하고 있었죠. 홍범도는 대한국민회의가 대한북로군 북로 독군부가 창설되자 사령관 안무의 지휘 아래 4개 부대를 창설하게 되었는데요. 제2대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각 부대는 100명 단위로 되어 있었죠. 부대가 창설된 후 3개월 후 6월 4일부터 7일까지 만주에서 이미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던 김자진과 함께 1920년 일본군이 봉오동을 공격해오자 3일간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과 교전한 일본군은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중국군을 강제 동원해서 토벌작전을 실시하려고 했죠. 그러나 중국군이 먼저 독립군과 비밀리에 교섭해버려서 독립군은 1920년 8월부터 길림성을 떠났습니다. 중국군은 빈 주둔지를 불태운 뒤 일본군에게는 독립군이 이미 도주해버려서 토벌에 실패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중국의 손을 빌려서 독립군을 토벌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일본은 아예 간도의 조선인들을 초토화시키기로 하고 8월과 9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만 5천 명에 달하는 대군을 간도에 투입합니다. 마침 훈천 사건이 발생하자 독립군을 통벌한다는 구실을 삼은 일본은 중국 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간도를 자기네 앞마당인 것처럼 해집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19사단을 주축으로 한 일본군은 3개의 토벌 지역을 편성해서 독립군 섬멸작전을 펼쳤지만 이미 독립군은 피난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죠. 이런 학살 행위의 살인, 체포, 방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준으로 약 3만 16명이나 학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는 이 간도 참변에 막 시작한 시기에 벌어졌는데요. 북로군 정서군은 위에 중국군과 교섭해서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청산리에 집결했고 추격해온 일본군과 교전을 감행하기로 한 것이 청산리 전투입니다. 일제압력을 이기지 못한 중국 측의 요구에 남과 북쪽의 만주 각지 특히 북간도에 있던 독립군 부대들은 새로운 항일전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중소국경의 부근인 밀산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1920년 12월 불로군 정서 주도 아래 대한독립군 대한신민회 구춘선 회장인 대한국민회 흔춘회 대한국민회 군무도독부 의군부 등 혈성단 야단 대한정의군정사 등의 대표들이 러시아의 연해주로 건너가 장기 항일전을 준비하기로 이 밀산에서 결정을 하고 취급해오는 일본군과 어쨌든 러시아 자유시위로 440명의 병력을 이끌고 도착한 홍범도는 그가 일으킨 봉오동과 김자진의 청산리 전투 연관
그의 보복으로 간도의 무한조선인 학살로 이어진 일제의 초토화 작전의 위기를 느낀 것과 관련 그로 인한 대전투의 무기와 탄핵 등이 소진하여 그 고육지책으로 남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유시로의 탈출이었던 것이 었죠. 러시아와 중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자유시라는 곳은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당 혁명군이 이미 이전에는 아레세프스크라고 불려졌다가 공산혁명 후에는 러시아 말로 자유라는 말 뜻을 가진 스보드니 즉 자유시라고 불려지고 있는 도시였죠. 러시아 공산혁명 이후 구소련은 지금 우리나라 도와 비슷한 행정구역상 극동공화국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소비에트의 미국의 주정부 정도쯤 되었다고 보겠죠. 그런데 그 자유시에는 이미 러시아 내전 중으로 볼셰비키 공산혁명의 주동자인 레닌 중심의 붉은 군대라고 불리우는 적군과 기존 황제를 지지하고 있는 백군이 대립하고 있으면서 이 자유시가 있는 시베리아 흑룡강 주변 정부도 러시아 황제의 반기를 들고 소비에트 정부의 극동공화국이 되어 공화국을 볼셰비키 공산 세력이 공화국이 되어 있었죠. 이때 일본은 이미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혁명 이전부터 러시아 황제와 국교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은 일본군은 극동지역을 거의 공산화시킨 볼셰비키 공산당에 대한 러시아 황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본군을 러시아 황제 백군 측을 지원하고 있었죠. 일본은 백군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일본군은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당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베리아에 출병하게 된 것이죠. 일본군은 이를 미끼로 1918년 4월에 시베리아 출병을 하면서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한인 무장 부대를 소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러시아에 망명해 있던 독립운동자들은 자연히 볼셰비키 공산군인 적군에 협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일본군은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의 공산당 기관과 곁들여서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신안촌을 급습하였죠. 결국 블라디보스토크의 공산기관과 한인무장대도 근거지를 자유시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편 중국 만주의 간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 홍범도의 부대 등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모이던 것이 중국의 국경 도시인 밀산이었고 결국 흑룡강 저쪽 러시아 자유시로 모이게 된 것이죠. 이때 자유시에 모인 독립군들은 각 10개 부대나 되었는데요. 이들은 힘을 합쳐서 대한 독립군단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곳에 모인 독립군들은 자연히 볼셰비키 공산공화국인 극동공화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당시 자유시에 모인 10개 독립군 단체들은 두 개의 계파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둘 다 고려 공산당이지만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를 공산화시키려 했던 이동희 중심의 상하이파가 있었고 처음부터 러시아 자리에 자리를 잡고 공산당에 전폭적으로 참여한 이른바 오하묵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러시아 공산당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레닌이라는 공산주의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 주도자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는 달콤한 이념을 내세워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세력이었는데요. 레닌은 이 공산주의 이념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산화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국제공산주의 이른바 코민테른이라는 국제공산당을 만들어서 강대국의 식민지의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려 했죠. 이때 조선 지부 코민테른을 두려고 했는데요. 하필이면은 상하이파가 고려 공산당파와 이르츠크파 공산당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코민테린 볼셰비키 공산당 본부에서는 상하이파와 이르츠크파 어느 누구에게도 확실하게 손을 들어주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한인 독립군들은 흑룡강 안에서 겨울을 나고 다음 해 중국 러시아 국경을 넘어 자유시로 모여든 것입니다. 독립군을 지원을 해준다는 상하이파와
이르축구파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김좌진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단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때 대한독립군단의 주요 구성을 보면은 대한독립군단 기치 아래 총괄부서인 총군부는 최진동이라는 사람이 맡았고, 국민회의 안모, 북로군 정서의 홍범도, 소로군의 소일 등이 구축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자유시라는 곳이 볼셰비키 공산공화국이 이미 되어 있는 곳이라 적군을 도와 일본군을 몰아내므로써 대한독립군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붉은 적군을 도와서 일본군을 몰아내므로써 자치를 보장받으려는 속셈이었죠. 이렇게 되니 어쨌든 자유시의 문인 한인단체는 크게 민족주의 계열에 대한 독립군단과 공산주의 계열의 고려공산당군으로 나눠지게 되었죠. 그러나 많은 자유시의 독립군들이 모여들게 되니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식량 조달이었는데요. 소련 공산당들은 식량을 대줄 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배가 고픈 독립군들은 민가에나 민폐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죠. 농민들이 약탈과 폭력을 인사한다고 항의가 소련 적군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디레부마의 독립군들은 빠지게 됩니다. 대한독립군은 당장 볼셰비키 공산당으로부터 협조가 요구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었죠. 문제는 민족주의파의 대한독립군단은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되, 코민테른 공산주의 소련 공산당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과의 전투보다도 소련 공산당을 위해서 싸워줘야 한다는 요구였죠. 고려 공산당은 물론 상하이파나 이르축구파는 국제 공산주의 코민테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대한독립군단만은 코민테른에게 공산당만을 위해서는 싸울 수 없다고 했죠. 소련 공산당은 이에 불만을 갖고 대한독립군단에 무장해제를 하면은 대한독립군단이 살 길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옵니다. 대한독립군단 측은 소련 공산당 코민테른을 향해서 독립군이 공산당을 위해서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볼셰비키 공산당과 일본군에게 피해를 봤으니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자유시로 온 것이니 같이 일본을 몰아내자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당국은 독립군 단독으로 2중 3중으로 포위하고 무조건 무장 해제를 수락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물론 볼셰비키 공산당 뒤에는 고려 공산당, 공산주의 한인들 이르축구파와 상하이파가 배후해서 독립군의 무력화를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은 들리고 있었죠. 이를 간파한 김좌진은 극비리에 부하를 거느리고 야밤에 자유시를 빠져나가 모두 만주 땅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소련 공산당과 손을 잡은 고려 공산당 상하이파를 지휘하는 일리아 박이라는 사람으로 이항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이르축구파는 고려 공산당 대표라는 사람은 오하물이라는 자였는데요. 그들도 드디어 자기들끼리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드디어 자유시 참변의 날이 밝았습니다. 소련 적군의 총사령관인 칼란다리시 빌리라는 자가 상하이파 일리아 박에게 군사들을 인솔하고 자유시로 직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상하이파는 일리아 박은 같은 민족끼리는 싸울 수 없다면서 동원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소련 적군과 적군파 오함국의 고려 공산당 자유대대는 독립군이 갖고 있지도 않은 기관총과 장갑차, 대포 등을 이끌고 독립군을 배후해서 강 있는 쪽으로 독립군들을 몰아붙이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탄약이 다 떨어진 소총만 갖고 있던 대한독립군단은 추풍낙엽처럼 맞아 죽고
도망가다 강에 빠져 죽고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독립군들은 970명은 무장해제를 당하고 말죠. 공산 보스베키 총사령관 갈란다리시 밀리에는 이들의 970명을 이르치쿠로 연행을 합니다. 물론 홍범도도 이들 속에서 이르치쿠로 끌려가게 되죠. 이 사건으로 대한독립군단은 완전히 와해되고 민족주의 세력이었던 대한독립군단도 조직했던 서일은 중국 밀산으로 간신히 몸을 피하였지만은 이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고민하다가 자살했고, 김좌진이 자유시로 갈 때 따라 나서지도 않고 중국만 땅에 남아있던 이범석과 김홍일은 다행히 이 참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만주에 들어와 신민부를 만든 김좌진은 임시정부 이동희가 하는 말이라면 모두 적대시 하는 그 풍조가 생기게 되죠. 청산리 전투 이후 일본군의 압박을 받아왔던 중국 만주의 무장투장 세력이 중국 국경을 넘어 러시아에 집결한 뒤 다시 만주 일본군을 치려하던 계획에 도움을 얻고자 러시아 측에 와서 도움을 받기는커녕 볼셰비키 붉은 군대로부터 무장해제 압박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무장해제뿐만 아니라 처참하게 집단 학살까지 당한 독립군단은 고려 오화묵 고려 공산당이나 붉은 군 적군과 도탁도 있었겠지만은 오히려 이면에는 일본 쪽 요구를 들어주려는 볼셰비키 공산 세력과 일본군과의 암암리 결탁에 이러한 참사를 불러온 계기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홍범도는 러시아 정부군과 싸워야 한다는 붉은 군대의 요구에 싸움을 거부하지 못하고 무장해제까지 당하면서 볼셰비키 군대의 가담, 볼셰비키 무장해제 요구에 순순히 응했을까요? 2023년 8월 28일자 뉴데일리의 기사를 보면 왜 홍범도가 붉은 군대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홍범도 관련 논란은 단순히 소련 공산당 가입 활동 이력이 아니라 그가 한국 독립군을 사실상 괴멸시킨 자유시 참변의 책임자로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마찬가지로 육사에 설치되었다는 독립기념관으로 이전 방안이 추진되는 김좌진 지청장, 이범석 장군 등 독립군 광복군 흉상에 홍범도가 어깨를 나란히 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1928년 가을 홍범도를 만난 적이 있다는 러시아의 한인 작가 정태는 카자흐스탄에 발행된 레닌 기치라는 기사에서 가방 속에는 홍범도 가방 속에는 레닌에게서 선물로 받은 권총이 항상 들어있었다. 정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홍범도는 샤넬과 가방을 벗어놓고는 밥도 못 먹는다고 해고했다. 홍범도는 1920년 일제를 상대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받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의 영웅으로 청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상 자유시 참변과 이후의 행적은 독립운동의 공을 상쇄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시 참변은 1821년 6월 28일 소련 스보드나 자유시라고 부르는 스보드나에서 일제의 사주를 받은 소련이 한국 독립군을 유인해서 학살한 사건이다. 소련 적군의 고려혁명군 정의의 산하 고려혁명군이 적군 편입 무장해제를 거부하던 고려공산당 상해파 한인 독립군을 포위 무차별 학살하는 것이다. 참변에는 일어나기 20일 전인 6월 2일 440명 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자유시에 도착한 홍범도는 소련의 무장해제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홍범도 부대는 이후 고려혁명군 3개 정규연대 병력 중 제3연대로 근무하고 있었다. 자유시 참변 이후 항일 무장 독립군은 시베리아 만주 벌판 곳곳에서 사살 혹은 체포당하거나 강제 노역에 끌려갔다고 한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예무부 장관을 지낸 김홍일은 자유시 참변에서 한국 독립군 700명 내지 800명 사망, 부상자 수백 명, 벌목 노동장으로 끌려간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 가해자 측인 고려혁명군 정의회는 사망자 36명, 포로 864명, 불구 중상자 15명, 박일리아와 탈출한 자 34명, 행방불명 59명 등 합계 1012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편차에도 참변의 피해가 참혹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자유시 참변 이후에 한국 독립군은 사실상 괴멸됐다. 1945년 연합국 승리로 한국이 해방될 때까지 보건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 같은 무장 독립운동 역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반면 홍련도는 참변 이후에 휘하병력 300명을 소련군에 편입시켰고 그 자신도 소련군 대위로 된 뒤 25군단 조선인 여단 독립대대 지휘관으로 승진했다고 한다. 홍범도가 참변이 발생한 수보보들이 자유시의 금수탑 현장에서의 독립군들을 직접 학살했는데 가담했는지 여부와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쟁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첫째, 레닌이 그를 치하하면서 하사법을 내린 점검. 두 번째, 그가 자유시 참변 상전 포로 재판에 참여한 점. 세 번째, 그가 소련군 대위로 편입된 점. 네 번째, 참변에서 생존한 사할린 부대 출신 김창수와 김오남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등은 홍범도가 참변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소련 정부가 홍범도에게 발급한 복지 혜택 인증서는 그가 붉은 군대 편에서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고려혁명군 기간지인 붉은 군사의 1921년 10월 20자 보도에 따르면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포로 50명을 판결하는 재판에 3명의 한인 재판위원 중 1명으로 참여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붉은 군사라는 그 잡지에는 1821년 10월 20일 7일자 30일까지 나흘 동안 고려혁명군 법원은 재판위원장 최동순, 위원 홍범도, 박승관 등이 출석해서 6월 28일 자유시 참변 범죄자 50명을 판결을 했는데 3사람은 2개년, 5사람은 1개년 징역에 처하고 24명은 1개년 집행유예에 처하고 17명은 방면에서 군대에 다시 복무하게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대 범죄자로 분류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화물칸에 실려갔던 한인 의병 운동 지도자 중에는 극적으로 탈출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반면 탈출 도중 기차 밖에 팔다리가 잘려서 고통 속에 죽어간 일도 많았다.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이듬해인 1922년 2월 모스크바 코민테른 주최에 열린 극동 제민족대회가 끝난 뒤에 레닌과 단독 면담까지 했다. 레닌은 홍범도에게 혁명 정권에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면서 금화 100르블, 군복 1벌, 홍범도의 이름이 새겨진 모델 권총을 하사했다. 레닌과 면담 후에 홍범도는 레닌, 트로츠키 등 붉은 혁명의 주역들과 기념 촬영까지 했다. 이때 레닌으로부터 하사받은 권총으로 홍범도는 생사고락을 함께 했을 독립운동자 2명을 사살했다. 참변 생존자이자 사할린 부대 출신인 김창수, 김오남이 1923년 8월 하바롭스크에서 홍범도에게 참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불시에 공격하자 홍범도는 이들을 즉석에서 사살했다. 이로 인해서 홍범도는 감옥에 갇혔었지만 레닌의 증명서 덕분에 곧 석방됐다. 이것은 독립군 영웅 홍범도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나왔습니다. 자유시 참변에 벌어지기 전 소련의 흉계에 따른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러시아형을 포기했던 이들도 있었다. 청산리 대첩과 대첩의 주역인 김대중 장군과 서일 총재 이범석 장군 등은 다행히 살아난 것이다.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반공주의가 더욱 철저해진 김좌지는 1930년 공산주의자 박상실에게 암살당했다. 서일 총재는 자유시에는 가지 않았지만 참변에서 많은 동지가 목숨을 잃자 이에 책임을 지고
소련과 만주의 경제 지대인 밀산에서 자결을 했다. 반면 홍범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련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소련의 빨치산 대위로서 소련 정부의 충성을 다했다. 특히 1941년 6월 독소전쟁이 독일과 소련이 2차 대전 전쟁이 발생됐을 때는 당시 73살의 노령인데도 불구하고 소련 당국을 찾아가서 자기를 전선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였다. 이상은 뉴데일리 2023년 8월 28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